지금 뭐 여러 가지 나온 이슈 중에서 탈세계화라든지 또는 인플레이션, 거시경제 금리의 변화 이런 거를 연구하기보다는 거기에 영향을 안 받는 기업을 찾아서 재무제표 분석을 하고 미래에 대해서 구상해 보는 그런 일을 해도 바쁠 거거든요. 그 투자에 투입하는 시간이 적으실 거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생각을 안 하고 그보다 훨씬 어려운 것만 공부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거는 예측 가능성도 떨어지는 분야이고 사실은 본인의 이런 자산 규모에 비해서는 필요 없는 의사결정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실 때 앞으로의 그 투자 아이디어에서 코로나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주셨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뭐 많이 쓸 것, 유지될 것 등등 하시면서 리오프닝주도 얘기해주시고 뭐 배달 음식이나 이런 것들 예시로 좀 들어주셨는데 네. 이런 게 혹시 그 투자를 할 때 매크로 이슈를 네. 고려를 하시는 건가요? 발견할 때 고려는 잘 안 하고요. 근데 발견하고 나서 쭉 고려를 하는 작업 중에는 반드시 들어가죠. 네, 제가 그럼요. 어떤 기업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 회사가 만약에 원자재를 많이 쓰는 기업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원자재를 옛날에는 톤당 뭐 $100에 쓰던 회사인데 그게 최근 시국에 $200, $300가 됐다라고 하면 수익성이 너무 안 좋아졌겠죠? 그러면 고려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고려를 하냐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린다면 $200, $300가 됐는데 이게 계속 오를 거냐 또는 앞으로 떨어질 거냐에 대해서 당연히 전망과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더 오를 것 같으면 이제 투자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200, $300 돼서 지금은 어렵지만 다시 $100, $50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현재는 이 기업을 싫어하겠지만 미래를 봤을 때는 아주 좋아질 가능성이 오히려 있는 거잖아요. 그럼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게 $200, $300가 유지되는 동안 큰 적자를 많이 봐가지고 뭐 부도날 위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유상증자로 조달을 해서 내가 투자한 것보다 주식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른바 희석 이슈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업도 거시경제에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는 기업부터 보시는 거예요? 네, 보통은 그래요. 아, 기업의 재무제표 이런 식으로. 재무제표를 보기 전 단계에서 이제 그 기업이 뭘 만들고 어떻게 팔고 하는 걸 이제 비즈니스 모델 밸류체인이라는 말로 설명하는데 그걸 보고 나서 그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이제 재무제표를 보고 재무제표의 현재만 가지고 투자하면 안 되거든요. 결국엔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보는 게 주식 투자예요. 그러면 현재를 보는 건 너무 쉽죠. 근데 미래의 원자재 값은 어떻게 될 거며 이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지 그때 내려갈지 들어오는 거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대표님께서 지난 방송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일상에서 네. 보라는 게 일상에서 눈에 자꾸 띄는 게 있으면 네. 그렇게 해서 기업을 발견해서 네. 그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벌지 뭘 팔지 이런 걸 본 다음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재무제표로 들어가고 네. 더 큰 이제 매크로 이슈 같은 걸 보시고 네, 맞습니다. 아 그렇게 가시는 거군요. 그 한 가지 제가 아까 이제 너무 두루뭉술하게 얘기한 것 같아서 이 이사님하고 시청자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계속 마음속에 있었는데 네. 다시 그 거리가 나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뭐 앞으로 편집해 주셔도 네. 좋고 예를 들어서 아니, 제가 지금까지 다 구체적이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최근에 이제 생각하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이게 촉발된 변화였으면 좋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요새 주로 이용하는 뭐 제품과 서비스 중에 밀키트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집밥인데 네. 내가 재료를 하나하나 구매하고 유튜브에서 레시피를 보고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재료를 다 잘라주고 세척해서 보내주면서 레시피도 같이 와요. 그러니까 요리를 하는 기쁨과 좀 건강한 것 같은 맛을 주면서도 실제로는 편안하게 해주는 이 요리와 설거지의 불편함 좀 줄여주는 게 밀키트라는 산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원래도 있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봉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들은 집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배달을 맨날 시켜 먹을 수는 없고 근데 마트를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시켜 먹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마트 가서 사 먹는 거랑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 레시피를 꼭 지키지 않으면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재료를 소분해서 갖다 주니까 너무 편하죠? 설거지도 잘 되죠? 그리고 실제로 저는 2인 가구인데 마트에 가서 구매하면 양파 막 8개씩 줘요. 그럼 개당 싸긴 한데 결국 6개는 썩어서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김치찌개 하나를 팩으로 주는데 뭐 10,000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해먹는 것보다 싼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었네? 그럼 이제 앞으로 이걸 덜 먹을 거냐 더 먹을 거냐
물론 집에 갇혀있던 때보다는 덜 먹겠지만 제가 아까 그랬죠. 주식할 때 2020년 2월부터 2021년까지 빼버리라고. 그럼 2019년보다 2022년은 밀키트를 많이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제가 이제 아이디어로 떠올리고 해외에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기업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를 조금 더 짚어드리면 이 매크로 지표가 이 회사가 식자재를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심각해요. 또 하나는 이걸 갖다가 포장해서 배송해야 되는데 지금 공급망 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가가 매우 올라가 있어요. 그럼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냐? 아니면 이거는 일시적이고 밀키트를 먹는 트렌드는 장기적일 거냐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는 중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얼마나 성장할지를 보려면 예를 들면 미국인들이 일주일에 14끼를 먹는다고 치고 14끼 중에 13끼를 외식하고 있다면 그럼 한 끼만 집밥인 거잖아요. 그럼 시장을 더 크게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이 더 커지겠냐 네이버가 더 커지겠냐 하는 거 보면은 사실은 집밥을 만큼 먹고 있어야 밀키트가 따라잡을 그 시장의 그렇죠. 파이가 큰 거잖아요. 그런 것도 그래서 미국인들 유럽인들이 얼마나 집밥을 먹고 있으며 과거 대비 얼마나 집밥을 많이 먹는지 적게 먹는지도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집밥이 10,000원인데 밀키트가 20,000원이면 안 먹겠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싸야 되는 그런 이슈들도 있는 거고요. 또는 그런 걸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면 저는 지금 가장 걱정되는 이슈가 우리나라에도 밀키트 회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마트가 지금 되게 강력하게 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마트에서 어차피 구매할 게 분명히 매주 있는데 거기 걸 구매하게 되면 나머지 밀키트 회사들은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이 브랜드 밀키트 회사가 이런 유통 전문 업체 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뭐 네이버라든지 쿠팡, 구글, 아마존에 비해서 잘할 수 있는 경쟁 우위 요소는 뭘까? 10년 후에 밀키트를 모두가 먹게 되었는데 그게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잖아요. 잘 맞췄는데 투자는 실패한 거니까. 그러네요.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작업을 제가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36시간씩 그런 거를 고민하고 엑셀에 집어넣어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조금 더 처음 얘기했어요 이거. 감사합니다. 그 대표님 요즘에 그 매크로 이슈 하면은 막 네. 탈세계화, 네네 그렇죠. 블록화 막 이런 엄청난 큰 얘기들 하잖아요. 네. 뭐 30년, 40년 만에 뭐 세계 지각 구도가 바뀐다, 네. 패권이 바뀐다 이런 이슈들도 반영을 하시나요? 그게 연관이 있다면 반영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역행하는 회사는 투자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전망해서 투자하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지금보다 탈세계와 블록화가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이런 회사가 잘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탈세계가 많이 되면 워런 버핏이 투자했던 이 노던 벌링턴 산타페처럼 그 역내 물류를 하는 항구라든지 철도가 잘 돼요. 근데 그거는 예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워런 버핏과 같은 식견이 있어야 미래에 이렇게 될 거니까 나는 철도 회사에 투자해가 되는 건데 저는 뭐 이런 거시경제에 대해서 식견이 전혀 없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는 탈세계화가 지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금방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모르는 거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베팅하는 건 좀 위험하고요. 그렇지 않은 회사를 투자를 하는데 또는 검토를 하는데 그게 무조건 안 될 것 같다. 이게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하는 회사는 배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밀키트 회사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밀키트 회사가 탈세계화로 인해서 유럽 회사가 미국에 판다든지 미국 회사가 한국에 판다든지 이런 게 어려워진다면 그런데 제가 검토하는 회사가 만약에 수출을 앞으로 늘려야 된다면 어렵겠죠.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럼 투자를 안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검토해봤는데 얘는 유럽에서 만들어서 유럽에서 팔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탈세계화 되더라도 크게 문제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오케이. 거시경제 이슈가 A, B, C, D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에 악영향을 안 받는구나 하는 것만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탈세계화 이렇게 돼가지고 많이들 좀 그 유튜브 이렇게 보면 느껴지는 거는 탈세계화 딱 이러니까 한국은 힘들다. 그냥 미중 패권 전쟁에서 네. 지정학적으로 힘들다. 그래서 다 미국으로 가야 된다. 네, 투자도 다 미국이 해야 된다. 네. 근데 너무 큰 것 같은 거예요. 네. 논리가. 네, 네. 근데 이제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또 세부 단위로 와서
근데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얘기하려고 하면 어. 그 전망 접근법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의 많은 부분이 수출에서 이루어지고 그게 대부분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을 거쳐서 선진국으로 가는 중간재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탈세 계열가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어렵죠.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몇 가지 있고 저는 큰 돈을 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안 받는 산업에만 투자를 해도 포트폴리오를 꾸릴 수 있는데 누군가가 10조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라고 하면 한국에서만 해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 삼성전자를 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삼성전자가 만약에 탈세계화 또는 이렇게 반도체 전쟁에서 이길지 질지를 고민해야 되면 난 모르겠어. 근데 나는 삼성전자를 안 담아도 1,000억밖에 안 하니까 다른 주식들로 포트폴리오를 채울 수 있으니까 고민 안 할래. 지금은 어려운 거니까 그렇게 좀 빠져나가는 편이죠.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자신의 그 투자 규모나 이런 거를 좀 따져봐서 네. 그거에 맞는 좀 공부도 하기도 참 바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나온 이슈 중에서 탈세계화라든지 또는 인플레이션, 거시경제 금리의 변화 이런 거를 연구하기보다는 거기에 영향을 안 받는 기업을 찾아서 재무제표 분석을 하고 미래에 대해서 구상해 보는 그런 일을 해도 바쁠 거거든요. 그 투자에 투입하는 시간이 적으실 거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생각을 안 하고 그보다 훨씬 어려운 것만 공부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거는 예측 가능성도 떨어지는 분야이고 사실은 본인의 이런 자산 규모에 비해서는 필요 없는 의사결정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저는 오늘 영상 보시는 분이 좀 와닿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대표님, 요 마지막으로 좀 질문 하나만 좀 네. 드리겠습니다. 2010년대 네. 박스권 장세가 펼쳐졌다고 많이 그렇죠. 얘기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물론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박스권 장세가 뭐 네. 최소 5년, 길게는 뭐 7년까지도 펼쳐질 것이다. 네. 그래서 2천에서 3천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돌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거는 전혀 모르죠. 그건 전혀 모르겠고요. 모릅니다. 앞으로 박스권이 될지 하락장이 될지 대상승장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요새 밈으로 한다면 그 침착맨의 오히려 좋아 느낌이에요. 그래요? 저한테는. 그래요? 저희 회사가 코스피 박스권 장세에 계속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를 꾸린 게 2009년 하반기부터고요. 회사를 창립한 게 2012년, 13년인데 대상승장이 오기까지 대부분의 구간을 거기에 저희는 시간을 쏟았어요. 근데 수익률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글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하락장에는 장사가 없어요. 다 힘들어요, 일반적으로. 저도 힘들고 정말 현인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듭니다. 상승장에는 다 좋을 것 같죠. 다 좋지 않고 저 같은 사람은 힘들어요. 왜냐면 오르긴 오르는데 제일 힘든 게 너네는 왜 이것밖에 못 오르냐? 그게 제일 힘들어요. 상승장에는 제일 편한 게 그냥 주도주 가지고 1, 2년 가지고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카카오 네이버 그냥 갖고 있었으면 무지성으로 투자해도 몇 배씩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언론에 노출되면 나도 그 정도는 한다. 이런 얘기가 제일 힘들고 그게 고객분들이 불만인 거죠. 내가 너네들한테 수수료를 냈는데 내가 이거 하려고 카카오만 갖고 있었어도 따블을 놨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상승장에 뭐 아주 나쁘진 않지만 기분이 그렇게 썩 좋은 구간도 아니고요. 이 횡보장에는 어떤 모습이 펼쳐지냐 하면 제대로 된 주도주가 없잖아요. 그러면 돈이 어디에 가냐면 조금이라도 괜찮은 주식을 찾으려고 이렇게 탐색을 많이 하는 구간이 횡보장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다가 주도주가 생겨야 대세상승장이 가는데 저희는 어차피 대세상승장 그러니까 주도주를 발견을 잘 못하는 타입이고 그냥 요거 좀 괜찮은데 해서 한 1, 2년 내에 50% 2배 먹고 팔고 요런 거를 잘하는 타입이고 그런 곳이 실적과 시세가 빨리 나는 게 횡보장입니다. 자산들이 눈을 부리나게 켜고 찾아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그럴 때 저희가 목표로 하는 기대 수익률을 충족하면서 시장이라든지 여타 다른 경쟁 하우스들에 비해서 조금 초과 성과를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이 방법은 저희만 가능한 게 아니라 저희는 개인 투자자라고 생각하고 투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가능한. 그래서 횡보장을 무서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박스권 안에서도 막 한 30% 50% 이렇게 수익률 날 수 있어요. 저희의 수익률은 대부분 그런 구간에 낮고요.
그때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세장에도 10배짜리가 나오고 2배짜리는 아주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횡보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훨씬 많이 나와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 10배, 2배가 되는 속도가 야, 더 빠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게 무조건 상승, 대세 상승, 무조건 우상이야. 그게 많은 분들은 그게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박스권을 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들어오셨으니까 경험해보지 못하셨고. 네. 근데 뭔가 박스권이라고 하면 뭔가 갇혀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이런데 오히려 그게 더 기회일 수도 있고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그렇죠. 지수는 이렇게 갇혀 있는데 어, 얘가 올랐다가 어, 얘도 올랐다가 어. 얘도 올랐다가 이렇게 하니까 계속해서 개별 기업을 발굴하고 추적 관찰하는 사람한테는 수익의 기회가 훨씬 더 많은 게 횡보장이에요. 여러모로 이렇게 편견들 네. 그리고 그 용어가 주는 그런 것들을 깨게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혹시 시청자분들께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조금 요약을 해서 만약에 횡보장이 온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2020년, 21년에 주식을 시작했는데 이제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좋아. 지금 시점에 공부를 하게 되면 나는 아웃스탠딩한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방송이나 미디어를 보실 때 김현준이 누군가가 뭘 얘기하는지를 보지 말고 얘네들이 이 얘기를 하는 그 해석이 뭘까, 그 줄기가 어디에 있을까를 한 다음에 방송 끝나고 주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기업은 이런 거였는데 과연 김현준의 방식이라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좀 곱씹어보는 시간을 하루에 30분이라도 가진다면 아마 조금 더 성장한 투자자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김현준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